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총 한 자루 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 쥔 것은 얇은 종이 한 장과 작은 태극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들이 모이고 모여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습니다. 학생도 농민도 상인도 안악내도 모두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네 글자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번져나갔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오늘날 온전히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점 이후 조선 사람들이 매일 아침 마주한 현실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일본 헌병이 칼을 차고 서 있었고 학교에서는 조선어 대신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관청에 가면 무조건 일본어로 말해야 했고 우리말로 항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은 단지 왕과 조정이 사라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이름과 땅과 삶의 방식 전체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제는 강점 직후부터 이른바 헌병 경찰제를 실시했습니다.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겸하는 이 제도는 총과 칼을 찬 군인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들어와 주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였습니다. 헌병은 재판 절차 없이도 조선인에게 즉결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태형 즉 매질을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태형 제도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고 일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존재로 규정되어 있었던 셈이었죠. 경제적 수탈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전역의 토지를 측량하고 등록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복잡한 서류 절차를 몰랐거나 제때 신고하지 못한 농민들의 땅이 대거 총독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대대로 갈아온 밭과 논을 하루아침에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땅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는 깊고 조용하게 쌓여갔습니다. 교육 현장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점 이전까지 조선 전역에는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수많은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들에서는 조선의 역사와 우리말을 가르치고 독립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통해 이런 학교들을 대거 폐쇄하거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허가받은 교과서 외의 내용을 가르치면 처벌받았고 조선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배울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점 이후 조선인이 운영하던 신문들은 모두 폐간되거나 흡수되었습니다. 조선 사람의 목소리를 담은 신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총독부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기관지만 남았습니다. 자기 말로 현실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릴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억눌림의 시간 속에서 세계 밖의 소식 하나가 조선 지식인들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당겼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고 나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 원칙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국제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그 시점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운동의 큰 명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겹쳤습니다.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강점 이후 덕수궁에 머물며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여있던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민간에서는 톡살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료를 통해 톡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제에 대한 분노는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한층 더 끌어올랐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서울로 모여드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 인파는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맞닿게 되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아온 날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분노를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할 불꽃 하나였습니다. 거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려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조직한다는 것은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뜻을 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교육자들이었으며 당대 조선의 지성과 양심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의 움직임을 이끈 중심에는 천도교와 기독교 두 종단이 있었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에 뿌리를 둔 민족 종교로 이미 수백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교주 손병희는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었고 전국 교단 조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측에서는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서북 지역 기독교 인사들을 규합했습니다. 이 두 종단이 손을 맞잡으면서 운동의 외연은 크게 넓어졌습니다. 불교 측에서도 한용운이 합류하며 새 종교가 연대하는 형태가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쓰는 일은 최남선이 맡았습니다. 당대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꼽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글재주로 이름을 날렸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에 헌신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최남선이 쓴 선언문 초고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다듬어졌습니다. 손병희와 이승훈 등 민족 지도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모두 33명이었고 이들이 훗날 민족대표 33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단순한 저항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서는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아닌 동양평화라는 더 큰 틀에서 독립의 필요성을 논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처음부터 이 운동이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평화적 선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언서를 인쇄하는 작업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부의 선언서를 총독부의 눈을 피해 인쇄하고 전국 각지로 배포해야 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곳은 천도교 측에서 운영하던 보성사라는 인쇄소였습니다. 인쇄소 사장 이종일은 총독부 감시원을 따돌리며 밤사이 선언서를 찍어냈습니다. 인쇄된 선언서는 비밀 연락망을 통해 평양, 대구, 원산,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발송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동시에 거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성의 전문학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족대표 측과의 연계를 통해 탑골공원에서의 시위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학생 대표들은 탑골공원에 모인 군중에게 선언서를 낭독하고 거기서 시위를 시작하기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의 움직임과 전국 각지의 움직임이 하나의 날짜를 향해 맞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짜가 바로 고종 황제의 장례식 이틀 전인 3월 1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종교인과 학생과 민중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날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사 당일 민족 대표들이 선택한 장소는 원래 계획되었던 탑골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민족 대표들은 탑골공원에서 학생, 시민들과 함께 선언서를 낭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직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몰릴 탑골 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면 현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폭력 사태로 번지면 평화 시위라는 운동의 근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스스로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선언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장소가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이었습니다. 태화관은 당시 서울에서 잘 알려진 음식점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실제로 그날 태화관에 모인 사람은 29명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지방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9명은 자리에 앉아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난 뒤 그들은 스스로 조선총독부에 연락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민족 대표들은 도주하면 이 운동이 범죄자들의 난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스스로 체포에 응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택이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선언과 잦은 체포,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이 운동이 폭력이 아닌 정당성으로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같은 시각 탑골 공원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를 앞두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나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군중 앞에 예상과 달리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 학생이 팔각정 위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언서 낭독이 시작되자 공원은 순식간에 하나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침은 한 사람에서 시작하여 수천 명의 목소리로 번졌고 탑골 공원을 넘어 서울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로거리에서 남대문 쪽으로, 다시 동대문 쪽으로 시위대는 흘러갔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상점 문을 닫고 나온 상인도, 지게를 내려놓고 나온 침꾼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노인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날의 함성은 서울에서만 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선언서를 받아 준비하고 있던 전국 각지에서도 같은 날 시위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양에서는 기독교와 천도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의주, 선천, 원산에서도 군중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나의 날짜에 맞추어 전국이 동시에 움직인 것은 이 운동이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민족적 결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조선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시위는 오히려 더 넓게 번져갔습니다. 총독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번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전국에 촘촘하게 뻗어있는 종교 조직망 덕분이었습니다. 천도교는 교구와 접을 통해 전국 구석구석까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신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종교 조직의 연락망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시위 일정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소식이 각 지역 교회와 천도교 교구를 통해 퍼져나가면 그 지역에서도 자체적인 시위가 조직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교와 서당도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지역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당의 훈장들도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에서 입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민이 이웃 마을에 소식을 전하고 그 마을에서 또 다음 마을로 전해지는 방식으로 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큰 구을에서 작은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위의 양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구에서는 장날에 모인 군중이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5.1장, 4.1장 등 정기장이 서는 날에는 각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기 때문에 장날을 이용한 시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장날 시위가 연달아 벌어졌고 장터는 만세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여성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교 전통이 뿌리 깊은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거리 시위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에서 여성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이 시위에 적극 가담했고 지방에서도 여성들이 만세 시위대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아낙네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모습이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운동이 특정 계층이나 성별에 국한되지 않은 민족 전체의 저항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눈에도 이 운동은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조선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캐나다인, 영국인 선교사들이 시위 현장을 목격하고 자국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제의 탄압 장면을 직접 목격한 선교사들의 증언은 국제사회의 조선의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탄압이 아무리 철저해도 외국인의 눈과 입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참여 계층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인과 학생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농민, 노동자, 상인, 광부, 어부 등 조선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어느 한 집단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모든 사람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일제의 대응은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총독부는 처음에 시위의 규모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곧 진압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오자 총독부는 군대와 경찰을 총동원하여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평화 시위에 나선 사람들에게 총검이 겨누어졌습니다. 만세를 부른 죄로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타당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사례도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기록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관순입니다.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유관순은 3.1운동이 시작되자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총독부가 학교를 임시 폐교하자 유관순은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 아운의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열린 아운의 장날, 유관순은 이 지역의 독립만세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장터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일본 헌병대가 총검으로 진압에 나서면서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관순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를 외치다 혹독한 고문을 받은 유관순은 끝내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나이 18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이끄는 군대가 제암리에 들어와 마을 주민들을 교회 안에 모이게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자 일본군은 문을 잠그고 사방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교회 안에 갇힌 주민들 다수가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 학살을 목격하고 기록한 캐나다인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의 보고서는 이후 제암리 학살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스코필드는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아 영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외 언론에 알려졌고 일제의 탄압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도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제의 폭력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몸으로 저항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총검이 두려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도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선 기독교 선교 역사 연구자들과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3.1운동 전체 기간 동안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으니 전 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거리로 나온 셈이었습니다. 탄압은 결코 이 운동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 물이 오히려 불길을 키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시위 현장에서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3.1운동은 국내 거리에서만 울린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울림은 바다를 넘어 중국 상하이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이어오던 인사들에게 3.1운동의 소식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외의 독립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아 조직적으로 이끌어갈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모아졌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반 뒤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망명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만들고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형태의 정부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임시헌법에는 민주공화정의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왕조 국가였던 조선이 공화국을 표방하는 망명 정부를 세운 것은 단순한 정치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이승만이 선출되었고 내각에는 각계의 독립운동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안창호는 내무총장을 맡아 임시정부의 행정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동희는 국무총장을 맡아 무장 독립운동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임시정부 안에는 외교 노선과 무장 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 함께 존재했고 그 긴장과 토론이 임시정부 내부 정치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기관지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내외의 독립운동의 소식과 방향을 알렸습니다. 연통제라는 지하 연락망을 통해 국내와 비밀리에 소통하려 했습니다. 외교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조선 독립을 호소하려 했고 미국과 여러 나라의 언론과 정치인들을 만나 일제 강점의 부당함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임시정부의 활동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기반이 늘 불안정했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노선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영토에 기대어 활동하는 만큼 중국 내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임시정부는 해방이 될 때까지 조선 독립운동의 공식적인 구심점으로 존재했습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임시정부도 없었을 것이고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뒷받침할 역사적 토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3.1운동이 거리의 함성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더 긴 역사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총독부는 이렇게 거대한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탄압만으로는 조선인의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부담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증언과 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일제의 폭력적 진압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는 국제적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총독부는 통치 방식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문화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단 통치의 상징이었던 헌병 경찰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보통 경찰제가 도입되었고 칼을 차고 다니던 교사들도 더 이상 무기를 착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도 허가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바로 이 시기에 창간되었습니다. 조선어로 조선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신문이 다시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화통치의 본질은 탄압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 연구자들은 문화통치를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정교하게 조선인을 분열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통치 전략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신문 발행은 허용했지만 검열은 여전히 철저했습니다. 총독부의 시각에 어긋나는 기사는 삭제되거나 압수되었습니다. 조선인 관리 채용도 확대되었지만 핵심 권한은 여전히 일본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친일 세력을 육성하고 민족 진영 내부의 분열을 초장하는 방식으로 저항운동의 뿌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문화통치의 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3.1운동이 이끌어낸 정책 변화는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태영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병이 거리를 활보하며 주민을 위협하는 풍경도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조선인의 저항이 통치자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1운동은 힘없는 피지배 민족도 결집하면 지배자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국외의 독립운동도 3.1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들이 재편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전가를 거둔 것도 3.1운동 이후 고조된 무장 독립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국내의 함성이 국외의 총성을 이끌어냈고 그 총성은 다시 국내의 저항 의지를 다독이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은 한 번의 시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 26년간 이어질 독립운동의 거대한 물꼬를 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꼬가 트인 방식, 즉 피폭력 평화 시위와 전 민족적 참여라는 방식은 이후 한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저항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주 숫자를 언급합니다. 200만 명이 참여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만 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사실이지만 숫자만으로는 그날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3.1운동이 한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곳에 있습니다. 첫째로 3.1운동은 조선이라는 왕조의 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국민으로 거듭나는 계기였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조의 부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독립이었고 그 독립을 통해 만들고자 한 나라의 모습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이었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공화정이라는 체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 역사적 연결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3.1운동은 계층과 신분과 성별의 경계를 넘어선 최초의 진정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신분 질서는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였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다르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며 도시와 농촌이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의 거리에서 이 모든 경계가 지워졌습니다. 학자와 농부, 상인과 노동자, 남성과 여성, 노인과 학생이 같은 목소리로 같은 외침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근대적 의미의 민족 공동체로 결집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셋째로 3.1운동은 피폭력 평화 저항의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총독부가 무력으로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이끈 사람들은 끝까지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민족 대표들이 스스로 체포에 응한 것, 선언서의 평화적 방법으로 독립을 요구한다고 명시한 것, 이 모든 것은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쪽이 힘 있는 쪽에 맞설 때 폭력은 억압자의 도구를 강화시켜줄 뿐이라는 인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넷째로 3.1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1운동의 소식은 중국에도 전해져 같은 해 5월에 북경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5.4운동의 자극제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인도의 간디도 조선의 3.1운동을 주목했습니다. 식민지 민중이 피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3.1운동은 당시 제국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읽혔습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어떤 외부 압력에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 계층과 성별과 신분을 넘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연대의 힘. 이 모든 것은 그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들이었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선 그 수백만 명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1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날 조선의 거리를 가득 메운 함성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